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뉴스인사 프라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서초의 봄 시간이죠. 더불어민주당 이용호 의원님 옆에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항소 포기한 걸 가지고 대장동 사건 관련 여러 가지 갈래에서 짚어볼 부분도 많은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얘기는 사건 자체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하고 네. 이게 어떤 주장이 어떻게 탄핵돼야 되는지 이제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이 대검 중앙지검 그리고 1차 수사팀, 2차 수사팀 서로 엇갈리는 진술들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물어볼게요. 네. 의원님. 네. 준비되셨죠? 네. 네. 일단 저희들 영상 준비했거든요.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1차 수사팀이 있었고 정권이 바뀌니까 수사팀은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 위에 달라진 거거든요, 사실요. 그 위에 달라졌기 때문에 수사팀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도 1차 수사팀의 의견과 2차 수사팀의 의견이 좀 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수사팀에 일부 참여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러나 제가 아예 오늘은 그냥 조선일보 기사를 가지고 왔어요. 네. 왜냐하면 조선일보의 어떤 주장들이 국민의힘 주장과 거의 유사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목이 아예 김만배 5,700억, 남욱 1,000억 원 고스란히 챙겨 뇌물 무죄도 확정. 이러면서 이제 항소 포기가 얼마나 이 비애국적인 일인지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액수들이 워낙 크니까 조금 헷갈리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검사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검사들은 이 일당들에게 뭐 7,800억 원 정도를 추징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게 473억으로 뭐 깎였다. 그리고 서판교 터널 위치 정보 등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는 공소시효를 넘겼다면서 뭐 무죄 면소 판결을 내린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숫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네. 숫자에 앞서서 지금 쟁점이 되는 게 네. 가장 큰 게 특정 경제 범죄 네.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형법상의 배임이 있고요. 또 일반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특경법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네. 특경법상의 배임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순서대로 형이 가장 센 게 특경법상의 배임이고요. 그다음에 네.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 네. 형법상의 일반적인 배임. 요런 순서인데요. 네. 당연히 금액이 크기 때문에 네. 특경법상의 배임으로 처벌을 받으면 상당히 세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주장을 했죠. 근데 사실은 특경법상의 배임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르면 네. 인정받기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네. 다르게 얘기하면 네. 애초에 기소 자체가 좀 부적절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건이에요. 네. 1심 판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피해 금액이 특정이 되어야 네. 특경법상의 배임은 5억 이상일 때 형이 얼마, 50억 이상일 때 형이 얼마. 피해 금액이 금액적으로 명확하게 특정 계산이 됐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범죄거든요. 네. 그런데 결론적으로 1심 재판부는 네. 이 사건의 피해 금액을 특정하기가 어렵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네. 왜? 기존의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르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음. 결국 이 사건에서는 피해 금액을 명확하게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경법상의 배임으로는 갈 수가 없고 네. 일반 형법상의 배임은 피해 금액을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네. 네. 재산상 손해만 있다라고 하는 것만 이렇게 추상적으로 확인이 돼도 네. 처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형법상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이 된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첫 번째 특경법상 배임은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르면 애초에 처벌받기가 어려운 사건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네. 그런 저간의 사정을 고려해서 항소의 실익이 없다고 네. 네. 검찰이 판단을 한 겁니다. 네. 네.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러면 질문 자체가 전제적으로 피해 금액이 얼마냐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성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이해충돌 방지법도 지금 이게 무죄가 나오거나 면소가 됐잖아요. 네. 왜 이거 항소 안 했냐 이러잖아요. 네. 근데 판단이 직무상 비밀을 전제로 해야 이해충돌이 생기는 거거든요. 직무상 비밀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어요. 네. 또 한 부분은 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걸 몰랐을까요? 이걸 모를 리는 없죠. 이거- 무리하게 기소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애초에 기소하는 것 자체가 문제였던 사건인데 1심 법원이 그걸 정리를 해주는데 이 상태에서 다시 항소해서 2심 간다? 이것은 기계적 항소일 뿐만 아니라 네. 사법 권한 남용이죠. 항소에 실익이 없다고 검찰이 판단해서 항소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아까 그 공소시효도 그렇고 이거는 이제
검사들 직업이 이거 법률가들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건 기본일 것 같은데 예. 예를 들어 공소시효도 그렇고 특정액을 딱 특정하지 못하면 어차피 특가법상 그 업무 배임 안 된다고 하는데 이번에 맞습니다. 이 대장동 일당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도 사실상 무죄가 확정됐다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 이게 특정하지 못하고 처음부터 이 숫자를 그럼 써놓은 이유가 예. 결국 뭐 유동규, 뭐 남욱, 뭐 김만배 이런 사람들 진술 때문에 대충 그 얽어놓은 겁니까? 그렇다면 네. 이 숫자가 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있고요. 네. 유동규를 그렇죠. 중심으로 한. 네. 또 김만배를 중심으로 한 민간업자가 그렇죠. 있어요. 네. 얘네들이 소위 말하는 합자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분은 성남도시개발공사 도개공이 조금 더 많아요. 네. 과반 지분이에요. 아, 네네. 이런 상황 하에서 사업을 추진한 거예요. 대장동 사업을. 여기서 과연 얻을 수 있는 총 이익이 얼마냐. 그리고 그 상태에서 각각이 얼마만큼 배당받을 수 있느냐. 네. 이 부분들을 사업 협약 체결 단계에서는 네. 확정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사업이 쭉 진행이 돼 봐야 아는 것이고 그게 올라가지 떨어질지 그건 알 수가 없기 없으니까.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법원 판례법리는 네. 계약 체결 단계, 즉 사업 협약 체결 단계에서 그게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네. 드러나지 않으면 그걸 피해액을 산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피해액 산정이 안 되면 특경강법은 안 되고 형법만 네. 된다라는 그러네요. 거고요. 네. 그 금액도요. 네. 뭐 7천 몇백억 막 이렇게 주장들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금액 7천 몇백억의 금액은요. 최대한의 이익입니다. 배당 금액이 아니고. 네네네. 그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네. 최대 이익을 예를 들면 7,800억이 최대 이익이 났다. 네. 그럼 배당은 얼마나 받느냐? 그러면 한 절반 정도 받는다라고 네. 하면 네. 그 금액에서 이미 배당받기로 확정된 이익이 있습니다. 네. 그걸 확정이익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한 1,800억 정도 되거든요. 아, 그 네.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손실을 봤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협약 체결 단계에서는 네. 그럼 피해액으로 산정하기 어렵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부분도 부풀리는 거예요. 그 부풀리는 것이다. 네, 네, 그리고 네. 이제 뇌물이라고 계속 처음부터 뭐 428억은 뭐 그분 거고 뇌물이고 뭐 이재명의 저수지가 엄청나게 많은 그 근거 없는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은 뇌물이라는 말이 배임보다 훨씬 더 섹시하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듣기에. 실제로도 세요. 그렇죠. 네. 네. 아, 그 형량이. 형이 네. 법정형이. 그래서 이번에 1심 재판부가 확실히 얘기를 했어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김만배 씨한테 5억 원을 받고 428억 원을 약속받은 것은 뇌물이 아니다라고 예. 판단을 했고 어차피 자기네들이 이제 나눠먹기 한 거니까 이건 예. 뇌물로서 의율할 수 없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배임죄 일부로 본 겁니다. 배임죄 일부로. 예, 예.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이 사건을 멈추면 마치 이재명의 재판도 다 멈추고 예. 모든 것들이 이제 사라지는 듯한 프레임으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아까 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이유가 항소 여부는 검찰이 판단하는 것이지 네. 법무부나 대통령실에서 판단할 그런 주제 자체가 아니다. 네. 실제로도 검찰이 판단한 것이다. 노만석 대검 차장, 법무부 이준수 차관 네.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검찰들도 지금 얘기를 못 합니다. 네. 왜냐? 그건 결국 항소 여부는 담당 검사가 네. 지휘를 받아서 검찰 내부 지휘 절차에 따라서 최종적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찰의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진 부분이고 왜 이렇게 했느냐? 실익이 없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 판례 네. 법리나 이런 등등의 그 따져 보면 네. 항소해봐야 실익이 없어요. 그리고 추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실익이 없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았던 겁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자꾸 끌어들이는데요. 네. 이거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아, 예. 괜찮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별개의 재판부고요. 네, 그렇죠. 지금 이번에 항소하지 않은 지점의 내용은 1심의 판단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1심에서 주로 판단한 내용은 뭐냐면 사실관계 문제라기보다는 법리적인 문제예요. 네, 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건 안 된다. 네. 뭐 이런 식이거든요. 네.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부에서 네. 지금 현재 이 항소하지 않은 이 사건 재판부의 판단에 네. 구속되는 게 아닙니다. 법리적 판단이기 때문에 다른 법리적 판단을 할 수 있고요. 네. 대법원의 판단이 아니라 네.
또 다른 재판부의 1심 그렇죠. 판단이기 때문에 네네. 독자적으로 또 판단하면 돼요. 그렇죠. 네. 하등의 연관성 없고요. 또 항소하지 않는 과정에서의 절차적으로 그럼 관여한 게 있느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소하지 말라고 절차적으로 관여한 바도 없고 내용적으로도 영향을 주지 않는 이 사건을 무조건 깔때기처럼 이재명 대통령이나 대통령실로 수렴시키는 것 자체가 네.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승전 이재명 기승전 대통령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양상인데 네. 지금까지 한 며칠이 됐습니까? 한 3일 동안 발생하고 있는 뭐 강백신도 등장하고 뭐 노만석 정진우 지검장 뭐 다 등장하는 걸 제가 그냥 한마디로 제 느낌으로 표현하면 노만석 대행은 대통령실 끌어들기를 하고 있고 네. 네. 정진우 지검장은 비겁하게 사표 내고 도망갔고 네. 이걸 관찰하고 있던 우리 임은정 동부지검장께서는 야 니네들이 정말 하고 싶었으면 그냥 항소하면 됐는데 네. 비겁하게 무슨 딴 얘기하고 있어 네. 라면서 이제 일갈했죠. 네. 이런 상황으로 보여요. 네. 이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요. 실제로 그 담당 검사가 네. 항소장 제출하고 네. 징계 불사하고 항소장 제출하고 하면 되는데요. 임은정이 과거에 했듯이 예. 네.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네들도 항소해봐야 이게 과연 뒤집히겠느냐. 법리적으로나 공소시효도 지났다는데 이게 바뀌겠느냐. 자신들의 실책을 만회하기 위해서 기계적 항소를 하던 과거의 관행에 따르면 항소했겠죠. 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걸 국민들이 알기 때문에 네. 그리고 만약에 항소했는데 안 바뀌어 또 책임은 또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더 무겁게. 네. 자신들이 항소해봐야 바뀔 가능성이 없다라는 걸 스스로 알고 실익이 없다는 걸 알아요. 만약에 바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왜 항소 못하게 하냐. 네. 이거 항소해서 난 뒤집을 수 있다라고 용기가 있다라고 하면 항소했을 겁니다. 근데 항소해도 안 바뀐다, 바뀌기 어렵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용기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가장 이제 걸리는 사람 바로 정진우 지검장 같습니다. 예. 그럼 정진우 지검장이 정말 그렇게 결기 있게 하고 싶었으면 그냥 고했었어도 되는 거잖아요. 예. 아무리 대행이 뭐 말리고 해도 예. 사실 정진우 지검장 선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예. 밑에 일선검사들은 뭐 당연한 것이고. 그럼요. 도장 찍어주면 되는데요. 네, 그런데 저는 갑자기 사의를 여기까지 내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항소하지 않고 네, 항소 못하게 막아서 못했다라는 그 프레임으로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네, 심지어는 이 검찰개혁 국면에 네, 흙탕물을 끼치면서 네, 네. 브레이크를 걸고자 하는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어차피 항소해봐야 실익이 없는 거 자기네들도 알고 아니까. 그러면 이 국면에서 우리가 뭘 취할 거냐. 항소 못하게 막아서 못했다라는 그거를 가지고 네. 역공을 좀 하자라는 어떤 그런 그 네, 프레임으로 구상까지도 가는, 네. 프레임까지도 생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극악한 방식이고요. 그 네, 행동 방식도 네. 굉장히 집단적이고 조직적이거든요. 굉장히 검사스럽죠, 다들. 대한민국 네. 공무원 사회에서 이렇게 하는 공무원들 없는데요. 네, 유독 검찰만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언제 자기네들이 그렇게 항상 그랬냐는 듯이 윤석열 구속 취소 사건에서는 아무 입번 굿도 못 하고 그렇죠. 김건희 무혐의로 풀어줄 때도 아무 말도 안 했고 네. 윤석열 그 탈출시킬 때도 아무 말도 안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독립운동을 하고 있어요. 집단 네. 성명 내고 누가 보면 정말 나라를 구하는 일처럼 진정성이 얘기를 하고 안 있는데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 이름을 박제해 놓고 이 사람들 진짜 평생 동안 이 이름을 되뇌어야 될 것 같아요. 마치 지금의 직위원처럼. 네. 노만석 대행도 저는 참 개인적으로는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말을 여기저기 흘리고 있어요. 그 뉘앙스로는 네. 언론에. 일단 처음에는 노만석 검찰총장이 뭐 내 책임화에 했다고 처음에는 그 반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법무부의 의견도 당연히 듣는 거고 밑에 이제 직업 얘기도 듣는 건데 어쨌든 내 판단할 결론을 내렸다라고 했는데 조금씩 흘러나오는 얘기들은 이런 거예요. 지난 10일 대검 연구관들과 만났는데 검찰청 폐지된 검찰이 어려운 상황에서 검찰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서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워딩을 하고 싶었나 봐요. 용산이나 법무부와의 관계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알려졌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왜 자꾸 용산 법무부를 계속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끌어들이는 걸까요? 비겁한 거죠. 자신이 이제 아뜨가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뭐 지검장들 네네. 뭐 성명 내고 평검사들 뭐 그 자세하게 설명을 해라 뭐 요구하고 있죠. 네, 대검 네. 평검사들이 또 입장 밝히고 있고 네. 법무연수원에서도 뭐 얘기들 나오고 하니까 네. 이제 아뜨가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책임 전가하는 그런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는 거고요. 노만석 대행도 그러면 안 됩니다. 검찰이 스스로 판단하고
그 할 책무와 권한 하에서 한 건데 네. 거기에 갑자기 대통령실과 이렇게 법무부를 이렇게 운을 띄우는 방식으로 책임을 면피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네. 굉장히 비겁한 행태입니다. 네. 정확하게 뭐 이제 알려졌다긴 하지만 전혀 없는 얘기를 뭐 그 언론에서 보도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노만석 대행이 참 여러 가지 결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검찰 살려야 한다라는 뭐 배경도 있었고 용산이나 법무부의 관계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흘리고 있고 또 비공개 면담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이진수 차관 이름을 콕 집었어요. 이진수 차관과 항소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검찰 스스로 항소 포기하는 방안 등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받고 결정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차관으로부터 압력을 받아서처럼 들릴 수도 있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법무부를 이제 다리를 하나 이제 걸어 놓는 거예요. 네. 근데 언론 보도가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네. 검찰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 하에서 이루어지는 게 항소인데 자꾸 거기다가 곁다리로 법무부 끌어들이지 말았으면 좋겠다. 네. 이런 얘기만 좀 강하게 하고 싶습니다. 네. 그 지금 뭐 정성호 장관님 좀 화가 나신 것 같은데 말씀 많이 안 하시는 굉장히 분인데. 장시간 네. 그 건물 앞에서 브리핑하시더라고요. 한 20분 정도 서서 막 예. 연신 물 마시면서 설명을 하셨다고 하는데 예. 그 내용들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성호 장관 발언들. 그러니까 그 법무부하고 이제 그 검찰에서 이 항소 여부에 대해서 네. 소통이 없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네. 어쨌든 하라 마라 이런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한 건 없다라는 걸로 이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결국 최초의 노만석 대행의 그 일성은 네. 검찰이 결정했다. 판단해서 네. 항소하지 않는 걸로 정리했다. 뭐 대법원에서. 이런 취지 아닙니까? 네. 그 일상이 맞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만약에 갈지자 행보들 그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 한다면은 네. 그것은 좀 사실과 맞지 않다. 정치적인. 예.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오래돼서 조금 기억도 희미하기도 하고 갑자기 저희들이 왜 검사 이름을 다 이렇게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가장 네. 먼저 등장한 사람이 바로 강백신이지 네. 않습니까? 강백신 검사. 이분 뭐 세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1차 수사팀이 있었고 네. 강백신이 포함된 2차 수사팀이 있었잖아요. 예. 지금 그 1차 수사팀은 그 이제 그 유동규나 하여튼 김만배 일당들을 처벌하려고 했던 거고 2차 수사팀이 넘어오면서 이제 이재명까지 네. 확대된 거죠. 네. 그러면 1차 수사팀은 다 어떻게 뿔뿔이 흩어진 건가요? 예, 기소 이미 그 그러니까 당시에? 수사하고 이제 기소했는데요. 네, 네. 그 소위 2차 수사팀 네. 윤정부에서 구성된 네. 말하자면 우리가 정치 검찰이라고 계속 그 비판했던 네, 네.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이제 강백신 검사가 이 프로스에 이제 글을 올리면서 그랬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수사팀은 전원 항소해야 된다라는 만장일치 의견 네, 그렇게 뭐 이런 적었어요. 얘기들이 이제 막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정작 이 사건을 본류를 수사했던 1차 수사팀은 네. 꼭 그런 거 아니다라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 항소 여부에 대한 입장이 과연 다 통일적이었느냐, 항소해야 된다는 쪽으로 그것도 아니다라는 게 이제 지금 알려지고 있는 부분이고 네. 그거를 떠나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재반 사정을 종합해서 검찰 내부적으로 네. 항소하지 않는 걸 결론을 낸 사건인데요. 네. 이 사건을 자꾸 자기네들 문제를 네. 왜 정치권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이렇게 프레임화 시키는 건지 여전히 정치 검찰의 어떤 본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내용적으로 좀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내용적으로. 그래서 제가 오늘 모두에서 말씀드린 게 네. 항소의 실익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항소 여부는 판단하는 거거든요. 네. 네. 항소해봐야 바뀔 것 같지 않으면 항소하지 않는 게 그게 적법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1심 판결의 내용들을 검찰 스스로 돌아보기에도 이거 항소해봐야 우리가 어차피. 실익이 있을까? 1심 법원의 판단이 바뀔까? 이런 거를 중심으로 놓고 판단을 해봤을 때는 네. 저는 그 검사들하고 1대1로 얘기해보고 싶어요. 과연 네.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 네, 네. 근거는 뭐냐?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제가 반박하고 네. 그걸 진짜 공개 토론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공개 토론. 네. 오늘 저희 제목 나왔네요. 정말 이 1심 네. 판결을 뒤집을 어떤 사실관계라든지 법리적 측면에서 자신감이 있는 거냐. 네. 그런 맥락에서 항소를 반드시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게 억울한 거냐. 네. 아니면 그게 아니라 공소시효도 몰라가지고 그걸로 1심에서 무죄 나오는 면소 나오는 네. 이런 상황들에 대한 면피 차원에서 그냥 기계적 항소하던 과거의 관행을 그 밟는 거냐 따져보고 싶더라고요.
이용우 의원님이 네. 공개 토론을 제안합니다. 네. 네. 재밌을 것 같은데요. 강백신 검사랑 강배신 검사와 함께. 문제 제기했던 네, 여기서 같이 하시죠. 저희들이 무대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1차 수사팀, 이제 기자들이 전화를 좀 돌렸나 봅니다. 1차 수사팀 우리들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절차적으로 배제됐다. 그리고 지금 강배신 등등이 만장일치란 표현을 썼는데 아니다. 이건 사실과 좀 다르다. 이렇게 결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관련해서 계속 기사가 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이 강배신 검사 등등은 지금 목소리를 내는 그 검사들은 그러니까 이 자체를 뭔가 외압으로 프레임을 전환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익은 없다고 솔직히 알면서도 예. 어쨌든 강백신 검사 등등은 나중에 처벌까지도 생각을 해서 이렇게까지 더 오버를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냐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어떤 공무원이 내부적으로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공개적으로 집단 성명하고 그렇습니까? 네. 이 민중기 특검팀에 파견 나갔던 검사들도 마찬가지 40명이 집단 항명하고 네. 정말 꼴사납죠. 국민들 네. 세금으로 밥 먹는 사람들이. 그런데 어저께 그래서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열이 받으셨는지 네. 다 항명이다, 다 징계해야 돼, 이렇게 네. 얘기를 하셨나 봐요. 기자들하고 만났을 때. 실제로 국가공무원법상에 집단행위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네네. 검찰도 공무원, 검사도 공무원이고요. 그렇죠. 이 공무원들의 이렇게 집단적인 의견을 모아가지고 피력하는 이런 행위들은 네. 집단행위 금지에 위반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형사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형사처벌 조항이 있습니까? 예, 국가공무원법상 몇 안 되는 형사처벌 조항 중에 하나가 네. 공무원들의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집단행위 하지 말라는 건데, 네네. 그냥 검사들은 집단행위가 그냥 아주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일상화돼 있고 거의 네? 패거리 싸움처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수사권 조정 때부터 네네네. 보면, 예, 그래서 검경수사권 조정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선례를 좀 남겼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를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명확하게 좀 짚은 것 같고요. 네. 그런 조치들을 실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반복돼요. 아니 좀 맥락은 완전히 다릅니다만 우리 박정훈 대령 네. 항명으로 처음에는 집단 항명 얘기했다가 항명으로 네. 의율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검사들이 기소했지 않습니까, 실제? 이거는 대놓고 하는 건데다가 그런데 저는 갑자기 의문이 드는 게 이 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조항. 네. 어떤 공무원도 저렇게 검사들처럼 집단행위를 해본 적이 없어서 네. 이 조항 거의 잠자고 있는 조항처럼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실제로 네, 있습니까? 있어요. 설례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네네.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네. 그런 피켓 시위를 같이 이렇게 동료들이 돌아가면서 했는데 그게 사실은 어떤 의사소통 하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집단행위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징계받은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까? 전교조 같은 경우 있잖아요. 전교조는 예전에 그랬죠? 이제 그 성명서, 시국선언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해가지고 실제로 그거 집단행위 금지 처벌된 적도 있고요. 그랬죠. 예. 예전에 전교조 탄압할 때도 약간 그런 그거였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어 왔는데 네. 검찰은 네. 제가 봤을 때는 그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거든요. 명백하잖아요. 이름까지 나오는데요. 그리고 네. 입장문 전달하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과거에는 네. 막 다 같이 모여가지고 무슨 회의하고 뭐 입장 표명하고 이거 딱 그 사건에 비춰보면 딱 그 사항이에요. 공무원법 집단행위 금지 조항이 있고요. 이게 이제 좀 뭔가 발의를 해야 될 조항이 아닌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볼까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네요. 네. 조태용 전 국정원장 결국은 구속이 됐습니다. 한 4시간 정도 그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는데 오늘 새벽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박정욱 판사였습니까? 네, 박정욱 판사군요. 그 유명하신 3인방 중에 한 분 같아요. 오랫동안 숙고하는 모습을 보였던 건지 그냥 숙고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늘 새벽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예상된 결과 혐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일단 국가정보원법상의 그 정치관여 금지 위반이 있고요. 국가정보원법상에 보면은 그 국가의 중대한 안보상 위기가 있을 때는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할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사전에 대통령 용산에서 만나가지고 계엄 사실 인지했고 또 홍장원 1차장이 정치인 체포 상황 사전 보고했는데 그런 유중한 상황들을 국회 정보에 보고를 안 했거든요. 직무유기 문제도 있고요. 헌법재판소나 국회에 와가지고 위증한 내용도 있고 사실상 이 부분은 인정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비아폰 삭제
그 문제도 있고 해서 네. 증거인멸 가능성까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는 것 같다. 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영장이 이제 발부가 된 거고 혐의가 많고 어떤 구체적인 어떤 네. 자료들로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네. 이건 피하기 어렵다 이렇게 좀 예상을 했고요. 네. 아마도 재판 가도 상당히 무거운 형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혐의도 많은데다가 지금 말씀하신 게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등등등 네. 구속영장은 이제 발부했는데 어쨌든 박 부장판사가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는 걸 가장 먼저 발부 사유로 밝힌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한덕수부터 모든 국무위원들, 뭐 조태용까지 다 거짓말을 해서 기본적으로 윤 정부 때 그 국무위원들은 그냥 거짓말이 디폴트였던 것 같아요. 최상목도 네. 그렇고 한덕수, 이상민, 뭐 박선희 네. 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놀라지 않아요. 그런데 혐의 사실의 기본 위증은 들어가요 그냥. 그냥 기본 옵션이에요, 그냥. 네, 위증하고. 옵션이고 네. 위증은 부인들을 못 합니다. 그렇죠. 다른 건 범죄 혐의 부인하는데 그러니까요. 네, 해버렸기 때문에 국회 나와서 헌재 네, 한덕수도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밝혀진 것만 조금씩 인정해가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저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 보면서 가장 문제로 느꼈던 게 그 CCTV 반출입니다. 네. 국힘에서 요구할 때는 옛다 제공하고. 주고 민주당에서 그러면 네 발자국을 조금 우리도 봐야 되겠다 했을 때 안 줬잖아요. 안 맞아요. 줬죠. 네,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이런 짓을 벌일 수 있는지 이 사람이 조태용 그 국정원장이 원래 외교부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외교관 출신했다가 지난 정부 때 가장 수혜를 입은 사람 중에 하나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대사도 갔다가 청와대도 있다가 대통령실도 있다가 결국 국정원까지 가서 도대체 몇 관왕이야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 맞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그 보은인지 네, 너무나 노골적으로 행동을 해서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맞아요. 네. 그게 국정원법상의 정치관여 금지 조항 위반으로 그러니까요. 지금 중요한 핵심 혐의 중에 하나입니다. 예. 편향적이었다라는 거죠. 네.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네. 네. 아니 다른 장관들은 뭐 그렇다 치고 그래도 국정원장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가 좀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 보면 네.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쥐고 네, 네.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총 책임자에 있는 국정원장이 네. 이렇게 많은 범죄 혐의에 음. 계엄과 내란 속에 한복판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네. 등골이 오싹합니다, 사실. 그러니까요. 네. 예. 우리가 지금 아는 정도만 이 정도지 예. 거의 99.9%는 모르는 뭔가가 돌아가고 있었을 거잖아요. 예. 정보가 됐던 뭐가 됐던 아니면 그 뭐 민주당 의원들 공격하기 위한 뭐 재료가 됐던 뭐가 네. 많잖아요. 솔직히 예. 국정원은. 그래서 얼마나 관여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마지막 의원이 나오셨으니까 우리 또 예. 노동 문제를 네. 저번에 우리 쿠팡 새벽 배송 얘기했고 예. 약간 태스크포스 같은 거 마련하셨다고 말씀을 예. 하셨잖아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근로기준법에 왜냐면 최근에도 이제 쿠팡에서 새벽에 일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뭐 아무래도 이제 졸음 운전으로 추정되는 그런 사건들 예. 너무 기사 보면서도 힘듭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우리 저번에 얘기했던 런던 베이글 뮤지엄에서 뭐 예. 일부 지점은 퇴사자 수가 입사자 수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고 사실 곳곳의 문제인데 우리 예. 법이 항상 보수적이어서 따라가지 못합니다. 예. 이거 지금 근로기준법을 좀 개정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의원님 생각하시는 구상은 어떤 걸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일단은 런던 베이글 뮤지엄을 예를 들자면 네. 거기는 뭐 주 80시간까지도 일한 그런 상황 정황들이 이제 확인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노동부에서 과로사 기준이 12주 평균 주 60시간, 주 60시간. 4주 평균 주 64시간 어. 이런 정도로 일하면 과로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에 근접하지도 말라 이런 취지예요. 네네네. 주 80시간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너무, 일이고요. 네. 저희 의원실에서 지난 4년 9개월 동안의 그 런베뮤의 네. 어떤 산재 사건 통계를 보니까 63건이 발생했습니다. 63건이요. 예. 그러니까 장시간 노동 이렇게 열악한 근무 환경들이 아까 말씀하신 퇴사자가 입사자보다 더 많은 네. 이런 상황들로 귀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근로감독하고 분명하게 신속하게 시정 조치하고 있는 법을 잘 적용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특수고용 플랫폼 이런 네. 새롭게 등장하는 고용 형태가 그렇죠. 네. 과거의 법이 이걸 못 따라가고 있어요. 전혀 못 간극이 따라갑니다. 생기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이 새롭게 등장하는 고용 형태에 대해서는 새로운 규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새로운 규율에 두 가지 축이 있는데 하나는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될 만한 기본법을 좀 만들어서 네. 두루두루 두텁게 좀 네. 이렇게 그 포괄적으로. 보호를 하자, 네, 네. 권리를 보장해주자 네. 이게 한 축이 있고요. 네.
기존의 근로기준법도 네. 새롭게 등장하는 고용 형태에 일정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개정도 해보자. 이렇게 양축으로 국정과제로 삼았고 네. 실제로 이번 정기국회를 포함해서 신속하게 좀 법 개정을 네.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 이번 정기국회 좀 기대해 봐도 되는 건가요? 네. 얼마? 국민의힘을 설득시키고 해서 네. 예, 추진해 보도록 그 부분이 하겠습니다. 제일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기본법은 지금 말씀하신 건 재정 사항인가요? 재정법입니다. 아, 재정하고 네. 근로기준법은 기존에 있는 거니까 좀 추가해서 개정하는 거고. 맞습니다. 그럼 이 기본법은 어느 정도 좀 논의가 조금 무르익었어요? 사실은 오랜 기간 논의가 있었고요. 네네. 그 노동 시민사회뿐만이 아니고 정치권 내에서도 네. 많이 오랜 기간 논의가 있었고 대체적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제 전통적인 노동자 이외에 네. 아까 말씀드린 특수고용 플랫폼 여러 가지 좀 그 경계선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 모두를 프리랜서들. 예, 뭐 괴롭힘이든 성희롱이든 또는 이런 산재든 이런 부분들로부터 다 좀 보호받을 수 있는 네. 그런 테두리로 좀 포섭하자라는 취지의 내용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반대할 명분은 국민의힘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없죠. 네. 근로기준법도 그러니까 이게 약간 두 개가 같이 좀 세트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세트로 가야 돼요. 네. 예,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어떻게 좀 예, 될까요? 이번 정기국회 때 네.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 핵심 법안 중에 하나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법 통과되면 또 자세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좀 있나요? 있습니다. 네, 박성재 네네. 장관 영장 재청구됐는데요. 그렇죠. 네. 그 특검에서 새로운 사실들을 좀 확인했다라는 부분들인데요. 네. 새로운 사실이라고 하는 게 애초에 영장 기각되면서 박성재 장관의 행위가 위법한 건지 잘 모르겠다 지금. 그리고 박성재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했는지도 잘 모르겠다. 네. 이 두 가지였는데 논란이 많았죠. 네. 근데 그 부분들을 위법하고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할 인식했을 수밖에 없다라고 네네. 하는 것들을 확인할 만한 새로운 사실들을 네. 특검에서 확인했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국무회의 과정에서 네. 강의구 실장을 통해서 국무위원들 부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 이런 얘기들을 확인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는 그 문건 보고받은 걸 삭제하라는 거 이런 네. 왜 삭제를 시켰을까요? 3,600명. 네. 네네. 삭제시켰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를 그렇죠. 인식했다라는 네네. 거를 뒷받침하는 거고 이 여러 가지 조치들 있잖아요. 출국 금지팀 대기라든지 뭐 수용료를 수용시설. 확인이라든지 합수본의 검사 파괴 이런 부분들이 통상적 국가 비상상황에서 통상적 지시에 불과했다 했는데 네. 실제로 특검이 통상적 지시의 근거로 주장했던 네. 박성재 측에서 네. 그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 UFS라고 네네. 하는데 그 훈련 지침 내용과 비교해 보니까 그 내용하고 불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 과정에서 통상적 지시가 아니다라는 것들이 확인됐다라는 것이고 네. 계엄 정당성을 검토하라고 해서 보고서를 보고받았고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계엄에 대한 명분을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문제가 좀 있어 보이니 네. 이런 인식을 했다라고 이제 특검은 보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난번 영장 기각 이후에 네. 새롭게 확인됐기 때문에 저는 법원도 이번에는 피하기 좀 영장 발부 피하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한국일보에서 단독 보도가 났는데 네. 단독이라고 했어요. 박성재 장관이 문건을 받았는데 이거 삭제된 겁니다. 텔레그램을 통해서 받아보고 삭제된 건데 당시 그 문건 이름이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복원했다고 합니다. 네. 이거 복원 정말 다행입니다. 복원된 게. 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골자가 세 가지인데 입법권 남용했다. 그때 뭐 국회는 지금 뭐 무슨 소굴이 됐다 뭐 이런 네. 얘기 했잖아요. 윤석열이. 첫 번째 입법권 남용, 두 번째 탄핵소추권 남용, 세 번째 예산심의권 남용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쭉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정말 똑같이 12월 3일 윤석열이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에서 했던 얘기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예. 예산 폭거 때문에 뭐가 안 되고 있고 이런 예. 얘기들. 그래서 결국 이거 다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전부터 문건 작업을 다 하고 있었고 예. 박성재는 그 핵심에 있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려준 그런 증거로 소환될 것 같습니다. 특검이 그렇게 이제 좀 접근하고 네. 있고 제가 봐도 지난번 영장 기각 이후에 새롭게 확인된 이 증거들을 토대로 하면 네. 더 이상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네. 이렇게 좀 예상합니다. 아무리 3인방이라고 해도 예. 네. 이거는 못 본 채 할 수 없을 예. 것이다. 네. 내일 실질 심사니까요. 내일이군요. 예, 네네네. 한번 지켜보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호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